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안녕하세요. 조니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ppraisal process. 감정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definition, gathering data, performing appraisal, determining.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여러 가지 감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감정이 필요한 데이터,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 기법을 사용해서 감정을 수행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수행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어떤 그 상호 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감정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챕터 10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챕터 11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정의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 감정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그러한 정의가 필요한데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 감정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해서 누구의 소유인지 혹은 어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감정 1, 그리고 감정 비용, 감정 수수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감정의 목적,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감정을 하는 목적이 이 market value, 시장 가치를 얻기 위한 것인지, insurance value, 보험 가치를 위한 것인지, loan value, 융자를 얻기 위한 것인지, tax assessment value, 어떤 재산세라든지 그러한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표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인지, rental value, 이 부동산을 임대해주기 위한 그러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것인지, value for IRS, 그 연방 국세청이죠. 그 IRS와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settlement, 여러 가지 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서로 합의를 위한 그러한 가치인지, salvage value, 부동산을 해체를 할 경우 그러한 해체 했을 때의 그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토지는 항상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그 건물과는 별도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s if vacant and available for highest and best use. 그 토지에 지금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감정할 때는 그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 토지만이 어떤 최선의 어떤 그 사용
이 되는 경우를 가정으로 해서 그 토지의 감정 가격을 이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는 이 자료 수집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다시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General data, 일반적인 자료와 Specific data, 어떤 세부적인 자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General data라는 것은 region, 지역, city, 시, neighborhood, 동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가 되겠고요. Specific data는 그 건물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location, 이 동네에서도 그 감정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건축되어 있는지 그 위치, 다음에 improvements, 그 부동산 그 자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지붕의 모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improvements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general data에서 region이라는 것은 좀 넓은 지역입니다. 그 감정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그 넓은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들인데요. 그 지역의 어떤 경제 상황, 예를 들어서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든지 아니면 어떤 군수 산업이 있는 지역이든지 농업 지역인지 그러한 정보가 되겠고요. 다음에 기후, 건조한 기후의 지역인지 비가 많이 오는지 눈이 많이 오는지 그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티는 이러한 리전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또 안전한지,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있는지, 다음에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지, 스쿨 시스템, 학군이 어떤지,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이 시티 레벨에서의 정보,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네이버후드, 동네인데요. 동네라는 것은 이 시티 안에서 부동산의 건물의 외관이 비슷하고 또 거기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수준이 비슷한 그런 소 단위의 지역을 동네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이버후드. 그래서 이 네이버후드는 감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제일 무게를 두어서 고려를 해야 될 그러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후드는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더 좀 상세하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피지컬, 물리적인 측면, 소셜, 사회적인 측면, 폴리티컬, 정치적인 측면, 이코노믹, 경제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이 동네를, 네이버후드를 세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지컬이라는 것은 그 동네 근처에 어떤 이런 상가가 조성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유리한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너무 근접해 있으면 좋지는 않겠지만 적당한 거리에 이러한 상가들이 조성되어 있으면 좋은 유리한 점이 되겠고요. 그러나 근처에 어떤
술집이 있다든지 그런 유흥 시설이 있다든지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다. 또 큰 길이 있는 것도 좋은 요소가 되겠지만 그 큰 길로 어떤 대형 트럭들이 다닌다든지 너무 교통량이 많다든지 하면 또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웨이, 고속도로와의 근접성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또한 그 주택들의 동네의 어떤 전체적인 랜드스케이핑, 이런 조경 시설 이런 것들, 또한 근처에 어떤 산업시설, 공장들이 있어서 소음이 난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좋은 어떤 동네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특정 동네의 어떤 사회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동네의 그 거주인들의 평균 수입이라든지 교육 정도, 문화적인 배경, 인종, 종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특정 동네가 특정 다음으로는 소셜, 사회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동네의 평균 수입이라든지 교육 정도, 문화 배경, 인종, 종교, 라이프 스타일 이러한 것들로 특정 동네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인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감정사라든지 혹은 융자 업체 또 부동산 중개인은 이러한 사회적인 면은 고려치 말아야 합니다. 뭐냐면 연방정부법 또 주정부법에 의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면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다음으로는 이 소셜, 사회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동네의 평균 수입이라든지 교육 정도, 문화, 배경, 인종, 종교, 라이프 스타일 등등으로 동네를 특징 지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인자들은 그 감정사나 혹은 융자업체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은 고려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러한 사회적인 측면의 여러 요인들은 연방정부법 그리고 주정부법에 의해서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사는 이러한 사회적인 면은 배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면과 관련해서 블라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것은 어떤 특정 동네가 그 수입 저하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 동네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메인테넌스가 잘 되지 않아서 동네가 이렇게 슬럼화 되는 현상을 블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gentrification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반대로 블라이트된 그런 동네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고급 주택화 재개발이 된다든지 해서 고급 주택화 되는 현상을 gent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폴리티컬, 정치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재산세 혹은 특별 산정세 등등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겠고요. 조닝, 그 토지의 용도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빌딩 코드, 건축법의 어떤 엄격함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동네가 특정 지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믹,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동네면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많지 않으면 그만큼 인구 유입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그러나 어떤 주택에 있어서 거기에 실소유주가 많이 거주를 하는 것이 그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그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어떤 신축되는 부동산이 많다는 것도 인구 유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동네의 어떤 활성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요인으로 그렇게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specific 데이터에서 로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케이션 중에서도 다음은 이 specific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ecific 데이터는 그 해당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로케이션, 위치 중에서 랏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이 랏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 개발업자가 이 빈 땅을 이렇게 서브 디비전에 의해서 구획 분할을 해놓은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모양에 따라서 이 랏이 이렇게 특징 지어지게 됩니다. 이 하얀색으로 칠한 부분을 도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도로가 막혀 있고 둥그렇게 돌아가는 막힌 골목, 그 주위로 있는 집, 이러한 집들은 컬디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컬디색은 주택이 이렇게 있는 경우 앞마당이 좀 적은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뒷마당은 이렇게 좀 크게 되므로 앞마당이 작은 그러한 단점을 상쇄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막힌 골목에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교통 혹은 그 도보로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잘 유지되는 그러한 랏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이 앞마당이 적을 수 있다는 점과 또 이 파킹하는 것이 좀 힘들다. 파킹 또 이
공간이 다른 데 비해서 적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코너 집이 있겠는데요. 코너 랏. 이 코너 랏은 좋은 랏으로 그렇게 고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채광이 좋고요. 또 그 공기에 그러한 어떤 그 다음으로는 이 코너랏이 있는데요. 이 코너랏은 좋은 랏으로 그렇게 고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코너랏은 이 채광이 좋고 이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상 일반적으로 코너랏은 이 앞마당이라든지 혹은 뒷마당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주택단지에서는 코너랏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차량이라든지 그 도보로 걷는 사람들이 그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상가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이 코너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랏으로 그렇게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통량이 많다든지 그 통행 인구, 그 도보 통행자의 그 통행이 많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키랏이 있는데요. 키랏은 그 랏의 옆면이 다른 주택의 뒷면을 향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랏 중에서는 가장 선호되지 않는 그러한 랏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이 T 섹션 랏이 있겠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갈라질 때 이 길과 마주보는 이 랏이 T 섹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T 섹션은 이 뷰가 이 길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툭 터인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은 점으로 간주가 되지만 이 교통량이 많고 또 특히 야간에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올 때 상당히 성가심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인테리어 랏이 있는데요. 인테리어 랏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랏은 인테리어 랏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에 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랏들도 다 인테리어 랏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랏이 다른 새 주택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러한 랏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나쁘지 않은 좋은 그러한 랏으로 간주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 이틀 만에 다시 제가 여기 섰습니다. 아, 그, 지금부터는 제가 좀, 이 강의를 그냥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딱딱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을 나름대로 빈틈없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제 자신도 좀 많이 힘들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지루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그냥 좀 자유스럽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실수 없이 이렇게 에디팅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는 에이전트로서 그 디스클로저가 안 돼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좀 너무 과대 포장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에디팅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로케이션, 그 랏의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이 막힌 골목에 있는 이러한 집들을 컬디색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막힌 골목의 집들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 선호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용하고 또 프라이버시도 나름대로 더 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주택들을 컬디색이라고 그러고요. 다음에 T 섹션은 이렇게 길이 T자 모양으로 났을 때 그 진입해오는 차량, 그 불빛 같은 것들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주택. 이거 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완벽하게 이 주택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야간에 불빛 같은 거는 그 단점이 되겠지만 이렇게 툭 트인 이렇게 뷰가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T 섹션 이런 랏을 T 섹션 랏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러한 랏,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인 형태죠. 왜냐하면 길이 이렇게 쭉 길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쭉 있는 집들, 그러니까 이게 세 면이 다른 주택으로 둘러싸여진 이런 가장 많이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집들을 우리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랏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코너니까요. 코너 집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코너 랏. 네. 이 코너 랏도 여러 가지 햇빛 혹은 바람 같은 것들이 잘 통하고 또 이제 뷰가 이렇게 좀 터 있기 때문에 좋은 랏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물론 좀 이렇게 교통량이 많고 그런 점은 좀 단점이 되겠죠. 다음에 키랏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쭉하게 좀 이렇게 우리 열쇠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간 그러한 랏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랏은 이 사방에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나쁘고 또 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어떤 토지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제일 안 좋은 그러한 랏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그 황금 키를 줘서 딱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키 랏은 별로 안 좋은 그러한 랏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플래그. 플래그는 깃발이죠. 여기처럼 이 낫이 이 도료본에 있지 않고 이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요 진입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이런 드라이브웨이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집이 있고 뭐 뒷마당이 있고 이런 타입의 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것까지 합해가지고요. 어떤 깃발의 형태이기 때문에 플래그 낫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플래그 낫은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잘 되고 조용할 수도 있겠네요. 차량이 많이 안 다니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뭐 또 그 점이 바로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조금 통로를 통해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뷰가 아무래도 조금 답답한 그러한 그게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데 좀 갇혀있는 그런 낫이 되면은 상당히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낫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요 낫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개발업자가 이렇게 낫을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낫을 나누는 것을 서브 디비전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거 낫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낫 디자인이 되면은 큰 어떤 틀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제 그 틀 안에서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일 큰 틀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팩터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이 큰 틀을 어떻게 구상하고 그걸 초석을 놓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그 파슬이 있다 혹은 뭐 택지 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한 5 그 낫으로 5주택 정도가 들어가게끔 나누고 싶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로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나누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1, 2, 3, 4, 5 해서 한 1lat,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5개로 나누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모양도 우스꽝스럽고 좋은 낫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내고 컬리색으로 만들어서 네. 그래서 낫을 1, 뭐 이렇게 나눈다면은 더 좀 좋은 그러한 낫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죠, 도로. 그래서 여기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더 아까보다는 더 이 마케터빌리티 라든가 유틸리티 면에서 더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낫 디자인은 여러 가지 햇빛이라든지 주위의 어떤 지형 지물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낫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설계가 되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개발업자들을 위한 이렇게 랏 디자인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비어있는 땅의 어떤 좌표를 주고 다음에 몇 개의 랏으로 나누고 싶다. 그리고 뭐 최소 이 랏이 최소 랏 사이즈 스퀘어 피트로 뭐 예를 들어서 3000 스퀘어 피트가 돼야 된다든지 아무튼 그런 인포메이션을 소프트웨어에게 주고 그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제시하면 이제 그 디벨로퍼는 거기서 가장 적당한 걸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랏 디자인, 랏 자체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에 size and shape. 랏 사이즈는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랏 사이즈가 크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너무 크면은 또 이거 관리하는데 부담도 되고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까지 너무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랏 사이즈와 관련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랏이 생겼다 했을 때 모든 부분이 다 같은 어떤 비중으로 가치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이 도로변에 있는 도로에 가까운 그러니까 2주택으로 따지면 이 도로에 가까운 이런 부분이 더 가치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잘 보이는 부분. 특히나 이 커머셜, 이 상가 지역에서는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그 땅의 가치는 들어가 있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의 땅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이게 도로변에 있는 그 땅의 가치가 더 크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321 depth table이라는 이런 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도로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랏이 이렇게 길게 들어갔습니다. 그걸 이제 4등분으로 잘라서 이게 이제 4등분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부분이 가치의 40%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0%, 20%, 10%. 네, 물론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러한 비율로 그 랏 안에서의 그 공간이 차지하는 가치 비중이 저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커머셜 이 상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로인데요. 도로인데 어떤 상가는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가고 어떤 상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면적 자체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상가가 A 그 가게보다 B 가게가 면적은 스퀘어 피트는 예를 들어서 1000 스퀘어 피트, 1000 스퀘어 피트 같다 하더라도 B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러한 랏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에 차지하는 이 앞쪽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321 depth table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이 도로변에 위치한
그 길이, 이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길이를 프론트 푸티지, 프론트 푸티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A 가게는 프론트 푸티지가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B 가게는 프론트 푸티지가 이제 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도로변에 위치한 그 앞쪽에 어떤 그 땅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프론티지가 되겠습니다. 프론티지.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프론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네.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 이 앞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바로 건물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짓지는 못하겠지만 앞쪽은 주로 이렇게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랜드스케이핑, 어떤 조경에 어떤 투자할 돈이 있었을 때 이 앞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 집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에 이게 플라티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플라티지. 이 플라티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낫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두 개가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을 사용하려다 보니까는 좀 이 활용성의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합해가지고요. 하나의 낫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파슬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것을 플라티지라고 합니다. 플라티지. 그러니까는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토지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슬로프, 드레인, 소일이 있는데요. 이 슬로프는 집이 이렇게 평지만 건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경사진 부분에 이렇게 집을 건축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그 집 터는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 부분을 깎아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부분에다가 더 흙을 매립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여기다 벽을 세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평평한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슬로프가 있으면요, 이 랏 자체에 아직 건물 짓기 전에 제일 처음 이 서브 디비전 토지 구획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프가 있으면 그러한 이 플랫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비용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또 드레이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됐는데 단면도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예, 드레인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드레인이라는 것은 이거 배수죠. 물론 뭐 이쪽으로 이렇게 파이프를 해서 이렇게 드레인을 하면 되겠지만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침수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 지역에 있는 주택은 그 드레인이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는 한 별로 추천이 안 되는 그러한 랏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레인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런 슬로프와 관련해서 이 집이 이렇게 슬로프가 됐을 때 집이 정면이 이쪽으로 이렇게 집이 정면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좋은 이 집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출입할 때 이렇게 출입해야 되는데 출입해 들어갈 때마다 이 집이 평평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집이고요. 그렇지만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어졌다. 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려면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집은 경사에 있어도 상당히 좋은 집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집은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뷰가 아주 좋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뒤에 어떤 경사가 이 바람 같은 걸 막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앞에서 봤을 때 집이 반듯하게 이렇게 놓인 집들은 좋은 집들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옆으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대문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일로 들어가고 창문이 이쪽으로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별로 안 좋다.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소일이 있는데요. 이 소일뿐만 아니라 이거 어떤 기초. 보통 이게 산 등성이 이런 언덕 같은 데 지은 집들은 주로 이 산에 화강암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해져서 좋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집 뒷마당에 스위밍풀을 이렇게 타고 싶은데 그러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들겠죠. 바위를 깨내야 되니까요. 뭐 아무튼 그런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바위로 거의 돼 있고 뭐 위에 조금만 뭐 1피트도 안 되게 흙으로 덮여 있다. 그런 주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야채도 심고 나무도 키우고 이런 조경 이런 가르데닝에 상당히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뭐 소일 그 자체가 너무 뭐 모래 어떤 그런 게 많으면은 이 기초공사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일은 그 토양은 상당히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할당된 랏에 근데 뭐 랏이라고 해서 이 소일은 뭐 딱 거기만 집중된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좀 넓은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는지 뭐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view, orientation, 이 방향인데요. 보통 우리 한국에서 뭐 남향집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집의 방향, 그 집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뭐 반드시 그 대문, 현관문, 그 현관문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집의 방향이라고는 말하기 힘들고, 집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가장 이 창문이 많고 이렇게 그 큰 문이 많아서 바람과 이 햇빛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잘 통하게 하는지, 그 방향이 집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집은 동남쪽 그쪽으로 향하면 제일 그 여름에 좀 시원하고, 여름에 이렇게 무덥지 않고, 겨울에는 또 햇빛이 길게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이 오리엔테이션은 이 집에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밑에 수맥, 그거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커머셜 지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교차로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차로인데, 보통 교차로에는 이렇게 상가가 조성되어 있죠. 여기도 상가, 여기도 상가, 여기는 뭐 가스스테이션, 뭐 여기도 상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북쪽, 그렇죠? north, 여기가 east, 여기가 west, 여기가 south라고 했을 때, 어느 이 상가가 제일 비싼 상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일 선호되는 상가는 이쪽 상가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상가요. 왜냐하면 웨스트이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 파킹을 해놓을 거고, 여기 이제 진열을 이렇게 해놨겠죠.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가 가장 선호되는 곳이고요. 여기가 가장 이제 깊이 되는 곳인데, 여기는 저녁 때 햇빛이 들어오면 이런 진열된 여러 가지가 햇빛 때문에 눈에 부시기도 하고, 또 뭐 햇빛 때문에 그 강한 햇빛 때문에 그 제품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덥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로 이렇게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는 이 남서쪽 코너의 상가가 방향면에서는 가장 선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상가들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화원이라든지 꽃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석집, 그런 데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햇빛이 비치면 더 보석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빛나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이 어메니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편의 시설, 뭐 위락 시설, 뭐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뭐 집에 뭐 수영장이 있다든지 테니스 코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이 아니더라도 그 집에 해당되는 그 홈 어소시에이션에서 그 가까운 곳에 뭐 수영장, 테니스 코트, 농구장, 공원,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의 시설, 위락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면 그런 점이 상당히 그 집의 가치를 감정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 오버뷰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감정의 절차입니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정 가격이 딱 나오게 되는지. 이제 여기 집이 있는데 감정 가격이 나올 때까지 어떤 절차인데요. 일단 그 집 자체에 대해서 그 주소라든지 뭐 혹은 그 누가 주인인지 그 주인은 어떤 소유권 갖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을 왜 하는지 이유가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요. 이 자료 수집하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음 과정은 이 자료 수집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을 책상 위에서 이제 하는 과정. 다음에는 이제 어떤 감정사의 판단하에서 감정 가격을 결정해서 제시하는 과정인데 아무튼 그 데이터를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자료, 다음에 이제 그 집에 해당되는 딱 그 집에 해당되는 자료, 그 스페시픽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제너럴 데이터는 뭐 그 region,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 살까, 어디에 살고 어디에 앞으로 이제 살까를 이제 결정해야 한다면 제일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까부터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라, 뭐 미국에서 살기로 했으면 어느 주인지, 본인이 어떤 뭐 서핑을 좋아하고 해변을 좋아하고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한다면 캘리포니아로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region을 아무튼 정해야 되고요. region, 지역을 정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티인지, 뭐 안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은 조금 덜하더라도 좀 싸야 되는지, 혹은 뭐 직장에 가까워야 되는지, 아무튼 그렇게 시티가 일단 더 이제 네로우 다운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시티가 정해졌으면 더 네로우 다운해서 어떤 네이버후드에 살 건지, 이 얼바인만 하더라도 네이버후드가 이렇게, 물론 얼바인 지역은 뭐 다들 이렇게 좋은 네이버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어떤 그 지구의 형태에 따라서 아무래도 뭐 콘도가 많다든지 그런 동네는 아무래도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 네이버후드의 어떤 특색이 정해지는 거고요. 또 국민학교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국민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요. 뭐 그래서 아무튼 그 네이버후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네이버후드가 결정되면 이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주택이 들어갈 그 랏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 되고요. 랏이라는 것이 랏의 어느 위치, 랏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컬디섹에 있는지 T섹션에 있는지, 이런 랏의 위치, 그리고 위치가 정해졌으면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떤 쉐입인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해졌으면 다음에는 슬로프입니다. 이 슬로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는 이 오리엔테이션이죠, 이 방향.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딱 정해졌으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 건물이 이 높낮이, 다음 이게 슬로프죠. 다음에는 이 방향.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로서 이렇게 취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프루먼트, 이제
여러 가지 지역과 이제 위치가 다 정해지고 이 높낮 이 틸팅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되고 다음에 또 이 오리엔테이션까지 이 결정된 다음에는 주택 자체, 주택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가격의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임프루먼트 주택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걷고 해